안녕하세요, 장진택입니다. 또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닛산에서 새로 나온 닛산 리프라는 전기차입니다.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은 100% 전기차예요. 그 닛산 리프를 소개해 드리자면, 닛산 리프는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기차고요, 그리고 이미 2세대 모델입니다. 다른 전기차들은 지금 다 1세대 모델이잖아요. 근데 닛산 리프만 2세대 모델이에요. 2010년도에 1세대 모델이 나왔고요, 2017년도에 2세대 모델이 나왔고,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와서 올해부터 좀 팔기 위해서 들어왔는데요, 닛산 리프가 우리나라에서 딱 내세우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격 경쟁력. 수입차인데 가격 경쟁력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들어온 아마 최초의 수입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치열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상당히 잘 만드는 나라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주 메이저급 회사가 세 군데가 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LG에서도 만들죠, 삼성에서도 만들고, 또 SK이노베이션에서도 만들고. 그래서 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한국 시장에 투입하는 전기차라서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왔어요. 2세대 모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라는 아주 우월한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좀 까다로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노하우가 많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상품성이 좋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 중에 탁 집어낸 거는 가격 경쟁력 갖추겠다 갖고 해서, 그 기아 니로 전기차 있잖아요. 기아 니로 전기차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중에서는 그나마 좀 잘 팔리는,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인 것 같아요. 기아 니로랑 사이즈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 앞바퀴에서 뒷바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라 그러죠. 휠베이스는 기아 니로랑 같습니다. 2.7m, 2700. 같은 사이즈의 그냥 맞대응 모델이에요. 근데 기아 니로보다 저렴합니다. 수입차인데도 우리나라에 맞대응하는 국산차보다도 저렴하게 가격을 갖고 들어왔어요. 가격을 딱 맞춰서 들여오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급 장치라든지 비싼 장치는 못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플러스 모델, 좀 큰 배터리와 센 모터가 들어간 플러스 모델은 못 가져오고, 가격이 좀 비싸지니까요. 그래서 150마력짜리 좀 마일드한 그런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40kW시, 그러니까 가득 충전하면 200km가 조금 더 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로만 들여왔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외에도 차선을 알아서 운전대를 자동으로 꺾어주는 그런 차선 유지 장치가 있는데, 리프에는 차선 유지 장치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껴서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을 못 맞추기 때문에 차선 유지 장치는 또 없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요. 앞차와 거리 감지해서 자동으로 속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장치는 들어있는데, 차선 유지 장치는 못 가지고 들어왔다. 가격 경쟁력. 요게 닛산 리프의 주요 골자입니다. 가격 좋지만 배터리랑 모터는 좀 마일드하고, 그리고 첨단 장치 아쉽게도 좀 빠져있다. 요게 닛산 리프의 주요 골자입니다. 닛산 리프가 2세대 모델이잖아요. 1세대 모델은 사실 디자인이 전기차를 처음 만들려다 보니까 전기차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차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1세대는. 근데 2세대는 전기차 한번 만들어 봤더니 전기차처럼 안 보여도 될 것 같아. 가족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사이즈의 그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날렵하게 보이면서도 편안한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전기차 뭐 요 정도로 그냥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최대한 낮추고 쭉 올라갈 수 있게, 공기를 잘 가르고 올라갈 수 있게 유리창을 앞쪽으로 쭉 뺐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완만하게, 유리창을 이렇게 더 눕힌 거죠. 유리창을 앞으로 빼면서 눕혔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타일을 캡포워드 스타일이라 그래요. 이 유리창 요 시작되는 부분이 보통 요 정도에 있는데 요거를 더 앞으로 포워드, 앞으로 배치시켜서 이 캡을 앞으로 배치시켜서 더 유리를 날렵하게 눕혀줄 수 있는 거죠. 대신 그렇게 되면 앞유리창이 좀 더 커지고요. 그리고 요 이제 우리 보통 카울 포인트라고 디자이너들 얘기하는데, 카울 포인트가 앞으로 오면은 유리창 커지죠. 대시보드 커지죠. 앞유리에 이런 삼각창 같은 거 하나 더 붙죠. 그래서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잘 달리는 차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증가가 하더라도 캡포워드 스타일을 쓰는 겁니다. 그 외에 전기차는 그 앞에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뭐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하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너무 앞에 아무것도 없는 차를 만들어 버리면은 너무 전기차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일반 차들 사이에서 너무 좀 튀어 보이고, 그 튀어 보이는 게 잘생겨서 튀어 보이는 게 아니고 좀 특이하게 생겨서 튀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앞에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비슷하게 생긴 것을 만들어서 그 전기차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여기 좀 파란색으로 좀 이렇게 그 포인트를 줬어요. 예, 라디에이터 그릴은 막혀 있지만, 그래서 위화감이 없이 그냥 일반 차처럼 보이는데 막 전기차라고 얘기하지 않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요 위에 여기는 이제 전기 그 플러그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 충전을 위한. 보시면은 예, 요렇게 열리는 그런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요 앞쪽에 있죠. 뭐 요런 것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열려요. 방정맞게 팅 하고 열리는 게 아니고 좀 부드럽게 열리는 그 장치를 둬서 그 슬쩍 열리는 거 하나 넣는 것도 원가인데, 원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넣어서 좀 더 그 충전을 할 때나 이럴 때도 안정적인 느낌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요런데 힌지 모양도 그냥 단순하게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약간 올라가면서 열리게 할 수 있는 게, 그 여기 이제 뭐 보행자 안전 규정이라든지 뭐 충돌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한 결과물입니다. 충전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옆으로 할 수 있는 차가 있잖아요. 요거는 충전 문화의 차이인데요.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충전을 주로 앞으로 합니다. 앞으로 밀고서는 충전기에서 끌어서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뭐 대부분의 시장은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앞에 충전기가 있는 게 보통인데요. 유럽 같은 데는 충전하는 게 보통 길 가에 있습니다. 그냥 그 도로 가장자리에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일렬주차를 막 하는 거 중에 충전기 있는 데다가 세우고서는 충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충전기가 보통 여기에 있고 여기서 끌어서 여기다 충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형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좀 그 옆쪽에 충전기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즘 차들은 다 이제 충전기가 앞쪽으로 오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옆모습을 이렇게 볼까요? 옆모습. 그 가족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차예요. 그래서 럭셔리하게 만든 게 아니고 좀 실용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 몇 가지 좀 장치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도 앞에는 커버, 이 휠 아치를 감싸는 커버가 앞에는 있는데 뒷바퀴에는 그런 커버가 없어요. 그 정도로 좀 실용적으로 만들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 좀 빼면서 무게도 좀 줄이고,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만든 차입니다. 그래서 문짝도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데 마무리 보세요. 예, 아주 꼼꼼하게 마무리 안 하고 그냥 실용적으로 요 차의 컨셉에 맞게 여기도 지금 용접을 한 방식의 도어예요. 예. 그리고 뭐 이런 데도 지금 뭐 깔끔하게 다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생산성이 좋은 자동차로 원가를 낮추고 무게를 줄이고 이런 게 더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고요. 다만 그 전기차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거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 소리나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문틀을 한번 감싸서 조금이나마 좀 소음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뒷문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실용적으로 만든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
차가 좀 더 날렵해 보이고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포워드 스타일로 유리창을 아주 날렵하게 눕혔죠. 스포츠카처럼. 그 다음에 요 지붕 라인을 쭉 뺐어요. 쭉 빼면서 여기까지 이제 지붕 라인이 날렵하게 뒤로 빠진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검은색으로 여기를 다 감싸고 지붕 라인을 별도로 쭉 빠지게 해서 차가 옆모습에서도 약간 미니밴 아니면 해치백 스타일이긴 하지만 뒷모습이 아주 매끈하게 빠진 그런 스타일리시한 차다라는 식으로 좀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예, 친환경 차기 때문에 휠이 이렇게 좀 많이 막혀 있는 형태의 휠이어야지 막 굴러갈 때 주행 저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휠 보시면은 좀 막혀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회전하는 느낌이 좋아지기 위해서 바람개비 형상을 조금 응용한 그런 휠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쉐린의 친환경 타이어가 지금 껴져 있고요. 휠 사이즈는 17인치 휠입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을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이 유리창을 밑까지 내려서 이제 검은색으로 다 이렇게 감싼 게 이제 그 뒷모습 디자인의 가장 특징인데요. 해치백에서 유리창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는 좀 더 편안한 차, 그리고 기능적인 차, 그리고 트렁크에 쓰임이 좋은 차라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그 스포츠카에서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검게 이렇게 디자인하면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낼 때 스포츠카에서 그런 형식으로 씁니다. 닛산 리프는 해치백의 어떤 실용성보다는 스포티한 느낌 쪽을 강조해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는 스포츠 쿠페에서 쓰던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렌즈 타입으로 연결하는 그런 느낌에서 여기를 검게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부터 볼까요? 트렁크는 그 자동으로 열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예, 닫을 때도 그냥 여기 손잡이로 그냥 닫는 거고요. 예, 자동 트렁크는 아니고 그냥 트렁크가 그냥 널찍하게 만들어졌어요. 널찍하게. 예, 그리고 그냥 들추면 바로 바닥입니다. 예, 들추면 바로 바닥이고 이걸 제가 이거는 다시 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끼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원래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트렁크는 상당히 쓸모가 있게 널찍하게 좀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트렁크가 바닥이 상당히 깊어서 니로보다 트렁크 공간은 또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니로는 이 밑에 받침대를 들면은 그 수납 공간이 별도로 있고 뭐 이렇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의자를 접으면 긴 짐을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 받침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턱이 이만큼이 생겨요. 예, 이렇게 턱이 이만큼 생기지만 일단 트렁크를 상당히 넓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긴 짐은 여기다 이렇게 밀어서 여기서 이렇게 넣는 거죠. 이게 이쪽도 접힙니다. 하여튼 트렁크가 요 정도고요. 트렁크까지 봤으니까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봐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실내를 보시면은 실내가 그냥 실용적입니다. 럭셔리하게 만들기보다는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소재라든가 이런 게 다 딱딱한 소재예요. 뭐 우레탄이나 뭐 이런 거 쓰기보다는 실용적인 소재로 원가를 좀 많이 줄이고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리하게 만든 거고요. 문짝도 뭐 딱딱한 건데 여기 이제 좀 팔이 닿는 부분은 부드러운 그 인조 가죽으로 한번 밑에 스펀지를 넣어서 부드러운 식으로 한번 감쌌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차라는 거를 딱 보면은 티는 별로 안 나요. 요 기어 노브 정도가 이제 전기차구나. 예, 전기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요 기어 노브 정도지 나머지는 뭐 전기차다라는 게 딱 티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타서 말씀드리면은 시동을 걸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동 걸면. 그 다음에 기어 노브는요, 지금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버튼 같이 이렇게 다이얼을 돌릴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D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D. 한 번 더 하면은 그 엔진 브레이크나 이런 거를 걸 수 있는 B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후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후진이 되면서 여기 지금 후방 카메라랑 그 어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게 이제 들어오죠, 지금. 예. 예, 파킹할 때는 여기 버튼 누르면은 P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그냥 N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계기판이 여기는 이제 LCD 계기판이고요. 여기는 바늘 계기판인데 이쪽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속도도 나오게 할 수가 있고, 뭐 지금 타이어 공기압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예. 착용하세요.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조절 장치는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정도까지는 있는데 통풍은 없습니다. 열선이 여기 이제 이렇게 닛산에서 쓰는 예전부터 쓰던 방식이죠. 하이랑 로우 열선이 있는 거, 요 정도가 이제 열선이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은 있는데요. 뒷좌석 열선 스위치를 특이하게 요 동반석의 옆구리에 이렇게 뒷좌석 열선 스위치가 있어요. 예, 요걸로 그 운전석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이제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여기 동반석의 옆구리를 만져서 스위치를 껐다 키는 겁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이제 휴대폰을 딱 넣을 수 있게 공간은 있는데, 그 충전은 되는 게 아니에요. 충전이 될 것처럼 생겼는데 충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랑 이런 수납 공간 정도가 있습니다. 닛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를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을 쓰더라도, 그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을 쓰면 좀 번들번들거리고 가죽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가죽처럼 전혀 안 보이고, 플라스틱에 가죽, 가짜 가죽 느낌 낸 거구나, 왜 이렇게 번들거리냐, 뭐 이렇게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그런 느낌은 없어요. 표면에 이런 광택이나 이런 것까지도 잘 조절해서, 그 닛산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잖아요. 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게 닛산에서 앞으로 계속 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꽤 괜찮아요. 예, 일단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입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고요. 좀 내비게이션 뭐 유드라이브, 또 LG U 플러스랑 뭐 이렇게 연계된 어떤 그 시스템인가 봐요.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 부팅할 때 안드로이드 로고가 나오거든요. 가까운 전기 충전소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네, 지금 1.3km에 파주 신세계 아웃렛에 이제 전기차 있다, 뭐 이런 거 안내해 주는 것까지 다 있다 보니까 일단 내비게이션이 괜찮아요. 내비게이션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참 쓸만한 게 들어가서 그 휴대폰 내비게이션 쓰지 않고, 뭐 닛산이 계속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에어컨 송풍구를 밑으로 내리고 이거를 위로 올리는 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하죠. 아무래도 운전할 때 화면이 위에 있어야지 사용하기 편하거든요. 또 기본은 되는 소재예요. 가죽도 뭐 중급 정도의 가죽 정도는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 디자인 이렇게 잘 보시면은요, 시트의 이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스웨이드로 감쌌잖아요. 예, 이렇게 감싸면은 시트가 좀 더 모양이 확실하게 잡히는 것도 있고요. 시트가 더 넓어 보입니다. 예, 시트 넓어 보이게 할 때 이 테두리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하면은 시트가 좀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요즘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옆에 이 햇빛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볼게요. 예, 뒷좌석 이 정도. 그래서 뭐 요 무릎 공간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뒤에도 뭐 그냥 보틀 홀더나 뭐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뒤도 그냥 인조 가죽으로 그냥 마감을 한 요 정도고, 그 다음에 팔걸이는 따로 없어요. 중간에 시트 팔걸이 따로 없고, 뭐 에어컨 송풍구나 USB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자, 타볼게요. 예, 타면은 머리가 위에 달랑말랑 하고요.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아주 편안한 좌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진 않아요. 가운데 여기에 좀 이렇게 불쑥 올라와 있죠. 전기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밑에 전기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진 겁니다. 저희가 미국 사이트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기아 니로랑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요. 기아 니로랑 비교해서 전반적인 차 사이즈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리프가 10cm 정도가 길어서 아마
앞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길게 나오고 뒤에 트렁크가 조금 더 넓은 게 아마 그 10cm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폭이나 높이는 니로가 1, 2cm, 뭐 1.5cm, 1cm 요 정도가 기아 니로가 좀 더 긴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리프가 기아 니로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근데 뒷좌석은 기아 니로가 헤드룸, 뭐 레그룸, 숄더룸 이게 또 뒷좌석이 기아 니로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실내 공간 크기는 기아 니로랑 닛산 리프랑 똑같은데 닛산 리프는 앞좌석이 좀 더 쾌적하게 설계가 됐고 니로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으니까요. 달려보면서 이 전기차에 150마력짜리 전기차 40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전기차의 주행 느낌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제 닛산 리프를 몰고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전 세계에서도 거의 제가 생각하기 대중적인 전기차에서는 거의 최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뭐 유럽의 어느 브랜드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전기차들을 팔고 있는 회사가 현대 기아차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배터리 수준이나 뭐 전기모터 수준이나 그리고 전기차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차들이거든요. 이 차들과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그 닛산 리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일하게 2세대 모델로 진화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침투하기에는 이래저래 뭐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많은 거죠. 여기 아주 까다로운 경쟁 상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일단 가격에 포커싱을 해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니로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가격 경쟁력 맞추려다 보니까 마일드한 모델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니로는 한 200마력이 좀 넘는 그 204마력 정도를 내는 전기 모터인데 이거는 150마력짜리 전기 모터입니다. 50마력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막 피부에 막 침투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건 미국산이거든요.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미국에서는 닛산 리프 플러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64kW인가요? 거의 400kW 가까이 가는 그런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212마력짜리인가요? 기아 니로보다도 더 센 전기 모터가 들어간 닛산 리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가격 경쟁력을 맞추지 못해서 못 들여오고 150마력에 40kWh 정도가 되는 모델을 들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참 까다로워요. 전기차는 이거는 40kWh 정도만 해도 전기 용량이 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20km 정도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20km 정도면은 그렇게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한 매일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긴 해요. 저도 지금 금요일날 차를 받아서 주말에 가족들이랑 저 분당도 한번 갔다 오고 해서 꽤 달렸는데도 그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었거든요. 급속 충전을 하니까 한 3-40분 정도만 되면 80% 이상이 차더라고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중에 가장 진보된 형태입니다. 20에서 80 사이를 오가면서 쓰는 게 가장 리튬이온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휴대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워낙 대용량이 아니고 또 뭐 배터리 교체할 때 한 3만원 정도면 배터리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데 전기차는 이 배터리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급가속을 해볼게요.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은 비교적 좀 충격 없이 잘 넘어요. 근데 뒷서스펜션이 전기 배터리 때문에 공간을 좀 차지해서 그런지 그 토션빔 방식의 전기 배터리, 토션빔 방식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션빔 방식은 좀 단순화돼서 뒷 공간을 여유롭게 쓸 수가 있고 또 배터리를 넣기도 편한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 완충, 이 쿠션, 승차감 이런 거에는 멀티링크 방식이 더 좋아요. 전기 배터리 때문에 이제 토션빔 방식으로 넣어야지 전기 배터리 들어갈 공간이 나왔던 거죠. 근데 반면 코나 EV나
소울부스터 EV는 공간 설계를 꽤 잘해서 배터리를 넣으면서도 멀티링크 방식을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또 코나 EV나 소울부스터 EV는 또 그 멀티링크 그 승차감까지 갖춘 전기차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요. 네, 그 정도면 우리나라가 전기차 잘 만들어요. 여기서 급가속을 한번 해서 가볼게요. 네, 급가속했을 때는 조금 가속이 더디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딘데 그래도 일반 가솔린차나 일반 디젤차에 못지 않은 그 주행감이에요. 네, 가속력도 뭐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코너링도 그냥 수준 이상은 해줍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해주고 뭐 차가 코너링이 안 좋아서 뭐 파워가 부족해서 답답해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움직임도 아주 민첩하고요. 예. 승차감도 저는 뭐 이 정도면 뭐 크게 뭐 탓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토션빔이라도 뭐 이 정도면 됐죠 뭐. 그리고 그 전기 모터는 이 전기가 딱 연결되자마자 최대 토크가 나와요. 그래서 휠스핀이 막 생길 정도로 가속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전기 모터는 변속기가 없어요. 전기 모터에서 그냥 바퀴로 바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속 한 150 정도가 한계예요. 변속기가 있으면 200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속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크가 좋다 보니까 이게 직진할 때 이렇게 저희가 핸들을 똑바로 가속할 때는 조금씩 타이어가 끌리는 느낌이 좀 칙칙칙 소리 나면서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가 나면서 가속이 되는데 코너를 돌 때는 또 한쪽으로 중량이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코너를 돌 때는 이 좌우 바퀴의 회전력도 좀 배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너를 돌면서 가속을 하면은요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요. 이렇게 이렇게 타이어 끌리는 소리가 나면서 또 코너를 좀 더 잘 돌게 하기 위해서 ABS로 잡아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ABS로 그 안쪽 바퀴를 좀 더 잡아서 바깥쪽으로 힘이 좀 쏠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도 돼 있다 보니까 코너를 돌면서 할 때는 그 일반 가솔린 차에 비해서 전기 모터가 이 회전력이 세기 때문에 바퀴가 좀 끌리는 소리라 그러나요? 그 끌리는 소리 같은 게 조금 납니다. 이제 막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끌리고 안쪽 바퀴를 잡아주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안 나고 그 제가 생각하는 핸들을 돌렸을 때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쪽으로 앞머리를 잘 이렇게 말아서 안으로 넣어줘요. 이런 거 코너링도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좀 잘 만든 차입니다. 뭐 전기차를 이렇게 막 확확 몰고 다니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 갑자기 뭐 장애물이 나와서 확 틀 때도 일반 가솔린 차보다 민첩해요. 그래서 확 틀 때도 민첩하게 잘 틉니다. 다만 뒤 서스펜션이 토션빔이라서 뒤에까지 잘 잡아주지는 않아요. 멀티링크면은 좀 더 잘 잡아줬을 것 같은데 뒤에가 약간 좀 이렇게 휘청거리는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그 코너링을 할 때도 장애물 같은 거 피하거나 이런 민첩한 능력은 괜찮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그 타이어가 미쉐린의 친환경 타이어다 보니까 타이어 그립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가속감이나 이런 거는 전기차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막 가속이 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나 뭐 디젤 차 정도의 가속감이라고 해도 이게 좀 더 밥 먹으러 가시는데 그렇게 막 도로를 가로질러서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저 차가 그렇게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올 줄 몰랐어요. 오늘 저 일요일이고 해서 이 통일동산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 주중에는 저희가 여기서 시승을 하면은 차들이 거의 없는 동네인데 여기가 좀 차가 없는 데다 보니까 운전 연습을 하러 또 많이 오세요. 아까 그 밥 먹으러 가던 차도 아마 운전 연습 하시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냥 중앙선 넘어서 가신 게 아닌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유로 쪽으로 빠져서 저희가 고속주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는 구간에서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겠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 누르고 속도 설정만 해놓으면은 이제 앞차와 거리를 제가 뭐 시속 지금 150으로 하더라도 앞차가 지금 시속 76으로 달리기 때문에 시속 76으로 고정돼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137로 설정을 해놨지만 76으로 달리고 있는 게 앞차와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차와 거리도 지금 여러 상태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앞차와 거리를 2단계로 할 거냐 1단계로 할 거냐, 그럼 좀 더 좁아지겠죠. 그 다음에 3단계로 해서 좀 더 앞차와 거리를 넉넉하게 놓고 달릴 거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차가 좀 빠지니까 속도를 내면서 속도를 올리면서 지금 쭉쭉 나갑니다. 근데 내가 너무 속도를 높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정하는 걸 보여드리느냐고. 시속 90km 도로니까요. 시속 96 정도에 맞춰놓고 달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이 차선 유지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급 한 4,900만원 정도 되는 니로는 차선도 알아먹으면서 운전대를 지가 알아서 혼자 돌리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거든요. 리프는 그 장치까지 들어가면 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안 붙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선은 고속에서의 승차 소음이라든가 뭐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 바람소리 이런 거는 뒷좌석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뒷좌석에 이 커버가 없었잖아요. 뒷좌석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앞좌석은 타이어 소음은 잘 잡았는데 바람소리는 좀 들어와요. 달리는 느낌은 스트레스 없이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50마력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다 보니까 이게 주행감이나 이런 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진짜 모기 소리만 내면서 그냥 시속 150km 막 달리는 거잖아요. 물론 214마력짜리 리프를 들여왔으면은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닛산도 가격 경쟁력 우선으로 맞춰서 니로 EV보다 저렴하게 들어오느냐고 마일드한 장치를 들여왔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아주 모자랄 수준은 아닙니다. 대중전기차를 가장 먼저 양산화시킨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2010년부터 대중전기차를 만들어서 계속 팔아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치에 대한 여러가지 노하우, 이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품질이 좀 안정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무래도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잘 만들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요거는 한번 니로 EV랑 비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리프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한국 닛산을 통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니로 EV 갖고 계신 분이 좀 연락을 주시면은 제 이메일이 요 밑에 나가거든요. jintaek3737 @gmail.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함께 좀 영상 만들면서 니로 EV와 리프 전기차 리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 타보면서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래간만에 전기차 시승했는데 일단 닛산 리프의 시승 느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택이었습니다.